깊은 숲속 한 마리의 온순한 개가 밧줄에 묶여 있었다. 산림관리인이 발견한 것은 그를 극도로 경악하게 했다. 그 개는 짖지 않고 단지 외로이 깊은 숲속 나무에 묶인 채 흐느끼듯 낮게 신음할 뿐이었다. 이름표도 흔적도 사람의 그림자도 없었다. 하지만 나이든 남자가 개의 목줄을 확인하기 위해 몸을 숙였을 때 그는 군인 신분증과 함께 15년 동안 소식을 듣지 못했던 사람의 이름을 발견했다. 누가 이 아키타견을 여기에 버리고 갔으며 어떤 고통이 한 군인을 유일한 친구를 포기하게 만들었을까? 당신은 등을 돌리고 떠날 것인가?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는 길에 발을 들일 것인가? 강원도 설악산 국립공원, 평화로운 춘천시 외곽에 자리 잡은 이곳은 11월 초의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새벽 안개는 희미한 기억처럼 땅에 달라붙어 수백 년 된 소나무 뿌리 주변을 부드럽게 감싸고 숲 바닥의 모든 틈새로 스며들었다. 공기는 차갑지만 살을 내는 정도는 아니었고 노출된 피부가 살짝 떨릴 정도였다. 낙엽 위에는 서리가 반짝였고 습한 흙 냄새가 소나무와 썩은 나무의 신선함과 어우러졌다. 고독을 약속하는 그런 날, 민수가 소중히 여겼던 날이었다. 민수는 60대 남성으로 손은 거칠고 강물 색깔의 깊은 눈과 보이지 않는 상실의 무게를 짊어진 듯한 모습이었다. 한때 키 크고 건장했던 그는 세월과 함께 마른 체격이 되었지만 걸음은 여전히 단단했다. 퇴직한 산림구조대원이었던 그는 여전히 낡은 군복 재킷을 입었다. 색이 바랜 초록색 재킷은 몇 군데 기워졌지만 깨끗하고 단정하게 관리되었다. 그의 은빛 수염은 짧게 다듬어졌고 백발이 섞인 머리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넘겼다. 춘천에서 민수는 말이 적지만 눈빛이 따뜻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5년 전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리고 2년 뒤 딸과 사위가 비행기 사고로 실종된 후, 그는 마을 생활에서 물러나 숲과 오래된 목조주택을 선택했다. 12살 손녀 지은이를 제외하고는 사람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았다. 그날 아침, 민수는 설악산 북쪽 구석, 덤불이 빽빽하고 계곡물이 졸졸 흐르는 한라골 근처에 잘 사용되지 않는 오솔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지팡이를 들고 다녔다. 필요라기보다는 습관이었다. 그리고 숲의 소리에 맞춰 리듬을 타며 움직였다. 뻐꾸기 소리, 근처 계곡의 물소리, 사슴이 덤불 속에서 먹이를 찾으며 내는 나뭇잎 스치는 소리. 그는 사냥하러 나온 것이 아니었다. 최근 비로 인해 오솔길 표지판을 점검하러 나온 것이었다. 숲은 그에게 마을 거리나 슈퍼마켓 통로보다 더 익숙했다. 한라골 근처의 커브에 다다랐을 때 그는 갑자기 멈췄다. 희미하고 흐느끼는 소리가 그의 귀를 끌었다. 야생동물의 스치는 소리도,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도, 물 튀는 소리도 아니었다. 부드럽고 거의 망설이는 듯한 신음소리였다가 곧 조용해졌다. 민수는 움직이지 않고 늙은 사냥개처럼 귀를 쫑긋 세웠다. 그는 조심스럽게 오솔길에서 벗어나 축축한 낙엽에 발소리가 묻히며 소리를 따라 덤불 속으로 들어갔다. 몇 미터 더 가자 신음소리가 다시 들렸고 이어서 금속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민수는 빽빽한 산딸기 덤불을 헤치며 걸어가다 소리의 근원지 근처에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 이끼 덮인 소나무의 낡은 나일론 로프에 묶인 아키타견 한 마리였다. 개는 약하게 고개를 들었다. 붉은 갈색의 두꺼운 털은 비와 바람에 젖어 엉망으로 엉켜 있었다. 한때 당당했던 가슴 아래 갈비뼈가 드러났고 거친 지형을 걸어서 발바닥은 붉게 갈라져 있었다. 깊고 지적인 검은 눈은 두려움과 안도감이 기묘하게 섞인 표정으로 커다랗게 떠졌다. 마치 민수가 구원자인지 위협인지 결정하지 못하는 듯했다. 하지만 으르렁거리거나 짖지 않고 다시 그 부드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민수는 천천히 무릎을 꿇으며 관절이 뚝뚝 소리를 냈다. 그는 속삭였다. 안녕, 친구. 진정해. 개는 움직이지 않고 그를 바라봤다. 민수는 지팡이를 옆에 내려놓고 재킷 주머니에서 남은 칠면조 육보 몇 조각을 꺼냈다. 그는 그것을 땅에 놓고 조금 물러섰다. 개는 음식을 보고 민수를 보고 거의 마지못해 우아한 동작으로 기어가 먹었지만 눈은 그에게서 떼지 않았다. 그 순간 민수는 개의 목 근처에서 희미한 금속빛을 보았다. 작고 긁힌 금속 태그가 엉킨 털 속에 거의 묻혀 있었다. 그는 몸을 숙이고 흙과 엉킨 털을 치우며 눈을 가늘게 떴다. 강호, 태그에 적혀 있었다. 이름 아래에는 일련 번호, 군대 코드였다. 민수는 숨을 멈췄다. 그는 태그를 더 바라보다가 발꿈치에 앉았다. 안개가 조금 걷히며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숲바닥에 스며들었다.
얼룩덜룩한 빛이 아키타견의 털 위로 떨어져 더러운 흙 아래 두껍고 부드러운 털을 드러냈다. 강호, 민수는 천천히 손을 뻗어 로프 근처에 댔다. 여기서 꺼내줄게.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걔는 가만히 그를 바라봤다. 민수가 매듭을 풀기 시작하자 그는 그 매듭이 구조 활동에서 자주 쓰이는 야전용 매듭임을 알아챘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요동쳤다. 이 개는 단순히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훈련받은 누군가가 이 개를 두고 갔고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 로프를 풀면서 민수는 개의 뒷다리 멍 자국과 며칠 된 작은 상처들을 발견했다. 하지만 개는 신음하거나 몸부림치지 않았다. 그저 기다릴 뿐이었다. 넌 착한 녀석이야. 민수는 속삭였다. 우리가 널 돌봐줄게. 강호는 천천히 일어섰고 다리가 떨렸지만 조용히 민수 옆에 큰 몸을 기댔다. 그것은 조용한 신뢰의 선언이었다. 민수는 힘겹게 일어나 한 팔로 개를 감싸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설악산 가장자리에서 김지은은 오래된 목조주택의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은 켜져 있고 헤드폰은 꽂혀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멀리 있었다. 그녀는 느슨한 포니테일로 묶은 밤색 긴 머리, 창백한 뺨에 흩뿌려진 주근깨, 그리고 어머니의 낡은 초록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옆에는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고 주로 개를 그린 그림들로 가득했으며 그 아래에는 그녀의 개인 일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온라인 역사 수업을 들어야 했지만 그녀는 대신 일기에 새 글을 쓰고 있었다. 별표 나는 100만 명의 친구가 필요 없어. 단 한 명이면 돼. 내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는 친구. 조용히 앉아 있어도 가까이 느껴지는 친구. 언젠가 그 친구가 올지도 몰라. 별표. 그녀는 몰랐지만 그 친구는 바로 그 순간 그녀에게 비틀거리며 다가가고 있었다. 지친 마음과 두 번째 기회를 손에 쥔 나이든 남자의 인도를 받아 춘천 상공의 하늘은 늦가을의 색조로 바뀌었다. 낮은 구름이 수평선을 덮으며 을씨년스러운 주석빛을 마을에 드리웠다. 민수가 낡은 픽업 트럭을 자갈길로 몰고 들어왔을 때 해는 회색 안개 뒤로 거의 사라졌다.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해 집의 소나무 외벽을 어둡게 하고 따뜻한 트럭 보닛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강호는 민수가 뒷좌석에 깔아놓은 두꺼운 낡은 담요 위에 웅크리고 있었다. 숨소리는 규칙적이지만 얕았고 머리는 앞발 위에 놓여 있었다. 집안에서 지은은 부엌 테이블에 다리를 꼬고 앉아 깜빡이는 등유 램프 불빛 아래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전기가 2번 깜빡였다. 춘천에서 습하고 추운 날씨가 시작되면 흔한 일이었다. 이제 플란넬 잠옷을 입은 지은은 온라인 숙제를 포기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수치로 얼룩져 있었고 종이 위에는 귀가 쫑긋하고 눈이 따뜻한 개의 형상이 나타났다. 트럭 소리는 현관문이 삐걱 열릴 때까지 듣지 못했다. 민수는 투덜거리며 들어와 어깨로 문을 닫았다. 그의 두 손은 낡은 회색 담요에 쌓인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할아버지? 지은은 연필을 내려놓으며 눈을 깜빡였다. 몇 년 동안 그가 집에 단 한 그루의 화분조차 가져온 적이 없었다. 그게 뭐예요? 민수는 벽난로 옆 두꺼운 깔개 위에 조심스럽게 그 물건을 내려놓았다. 개야. 그는 간단히 말했다. 담요를 풀며 한라골 깊은 곳에서 찾았어. 소나무에 묶여 있었지. 지은은 멍하니 바라보았다. 강호는 차분한 검은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마치 그녀의 이름을 이미 아는 듯했다. 털은 여전히 엉망이고 빛이 바랬지만 불빛이 흙 아래 붉은 갈색 털을 비췄다. 개요? 그녀는 놀라며 되풀이했다. 할아버지가 개를 집에 데려오셨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강호 옆에 쪼그려 앉아 물그릇을 건넸다. 이름이 강호야. 적어도 태그에는 그렇게 적혀 있더라. 지은은 맨발로 나무 바닥을 가볍게 밟으며 가까이 다가갔다. 만져봐도 돼요? 부드럽게. 민수는 그녀의 손가락이 강호의 머리에 닿자 속삭였다. 개는 부드럽게 숨을 내쉬며 그녀의 손길을 차분하고 믿음직스럽게 받아들였다. 그것은 그녀가 필요한 모든 허락이었다. 그녀는 다리를 꼬고 앉아 속삭였다. 안녕. 강호. 나는 지은이야. 여기 안전해. 그동안 민수는 재킷 주머니에서 금속 태그를 꺼냈다. 그는 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그것을 떼어냈다. 그것은 평범한 개 면허증이 아니었다. 그의 손에 느껴지는 무게가 그것을 말해주었다. 군인 신분증이었고 이름 이상의 것이 새겨져 있었다. 강호 옆에는 일련 번호와 군대의 치료견 프로그램의 일부임을 나타내는 부가 코드가 있었다. 기억이 떠올랐다. PTSD를 겪는 군인들과 함께 사용되는 치료견에 관한 것.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뿐 아니라 관찰하고 위로하고 느낄 줄 아는 개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벽에 걸린 오래된 다이얼 전화기를 들었다. 잠시 후 그는 기억 속 번호를 돌렸다. 세 번째 벨에서 여성이 응답했다. 무어 동물병원. 혜진입니다. 민수는 수화기에 안도하며 숨을 내쉬었다. 민수입니다. 잠시 멈춤 후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다. 김민수 씨? 완전히 자연과 하나가 됐나 했어요. 며칠 전부터 그런 기분이었지. 그는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개를 주었어요. 숲에서 묶여있는 걸 찾았는데 영양실조 상태지만 아주 차분해요. 평범하지 않아요. 수화기 반대편에서 박해지는 자세를 똑바로 했다. 50대 초반의 날씬한 체격에 거의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눈을 가진 그녀는 머리를 화려한 스카프로 묶고 하루 종일 동물을 돌보며 손에 얼룩이 묻어 있었다. 군대 수의사로 해외에서 군견 부대와 일했던 그녀는 그 징후를 잘 알았다. 뭐가 평범하지 않죠? 그녀가 물었다. 민수는 태그, 개의 성격, 발견 장소를 설명했다. 내일 아침에 데려와요. 그녀가 말했다. 해 뜰 때 직접 보고 싶어요. 들어보니 군견 같아요. 그리고 내 추측이 맞다면 평범한 치료견이 아니에요. 거실에서 지은은 강호 위에 얇은 담요를 덮어주었다. 개는 많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곱게 말린 꼬리가 가끔 바닥을 살짝 쳤다. 지은은 민수가 돌아오자 고개를 들었다. 키울 수 있어요? 민수는 망설였다. 그는 강호를 그리고 희망에 찬 지은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부드러워졌다. 일단은 그가 말했다. 수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보자. 지은은 미소 지으며 강호에게 돌아갔다. 들었지? 따뜻한 집에서 최소한 하룻밤은 보낼 수 있어. 운 좋은 강호야. 그날 밤 지은이 잠든 후 벽난로에 불이 잦아들자 민수는 강호와 단둘이 불 옆에 앉아 있었다. 개의 숨소리는 이제 규칙적이었다. 민수는 그를 관찰했다. 흉터, 그 차분함, 침묵 속에서도 지키는 존재. 누군가는 이 개를 아주 잘 훈련시켰다. 누군가는 이 개를 깊이 신뢰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개를 버렸다. 다음 날 아침, 희뿌연 안개가 길을 감싸며 떠나지 않는 기억처럼 머물렀다. 민수는 픽업트럭 옆에 서서 서리가 낀 앞유리를 닦으며 엔진을 예열했다. 강호는 조수석에 앉아 머리를 문에 기대고 세상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전날 밤 지은이 가볍게 빗어준 털은 이제 조금 더 깨끗했고 여전히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눈은 더 맑아졌다.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군인 같았다. 민수는 재킷 깃을 고치고 집을 바라보았다. 해군색 교복 스웨터를 입은 지은은 창문 너머로 빠르게 손을 흔들고 노트북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수업이 막 시작되었지만 강호가 돌아오면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어도 된다고 허락받았다. 박혜진 수의사의 진료소에서 강호를 검사와 관찰을 위해 맡긴 후 민수는 춘천 시내로 차를 몰았다. 마을은 여전히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다. 베티의 식당에서 나는 빵 굽는 냄새,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분류하는 모습, 배수로에 쌓인 낙엽 소나무들. 민수는 단풍나무 거리로 들어가 춘천 보안관 사무실로 쓰이는 작은 흰 벽돌 건물 앞에 주차했다. 그는 삐걱이는 경첩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최영훈 보안관은 책상에 앉아 김이 나는 블랙커피를 들고 앞에는 펼쳐진 노트를 두고 있었다. 50대 초반, 어깨가 넓고 화강암처럼 단단한 턱선, 피곤하지만 오랜 지역사회 봉사로 부드러워진 눈을 가진 그는 갈색 제복을 항상 단정히 다려 입었다. 은빛 수염은 그의 오랜 경력을 드러냈다. 영훈은 단호하지만 공정한 사람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안녕, 영훈. 보안관은 고개를 들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이런, 김민수가 산불도 없이 내 사무실에 오다니. 민수는 작게 미소 지었다. 거의 비슷해. 사람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 그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강호가 나무에 묶여있던 것, 군인 신분증, 로프의 이상한 매듭, 그리고 이건 평범한 유기가 아니라는 느낌. 이야기를 마친 후 영훈은 턱을 문지르며 생각에 잠겼다. 지난주 그가 일어나 서류 캐비닛으로 가며 말했다. 하이킹하던 커플에게서 전화가 왔었어. 설악산 근처에서 키 크고 후드 재킷을 입은 남자가 무거운 걸 들고 배회하는 걸 봤다고. 길을 잃었거나 취한 것 같았다고 했지. 그들이 다가가려 했을 때 그는 숲속으로 사라졌고 흔적도 남기지 않았어. 그는 얇은 파일을 꺼내 책상에 올려놓았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 범죄는 아니니까. 그냥 이상 행동일 뿐. 하지만 내 이야기를 들으니 민수는 파일 가장자리를 가볍게 두드렸다. 연관 있을지도, 그럴지도. 영훈이 말했다.
부보안관 한석이를 보내 다시 확인해볼게. 그동안 이 태그 번호로 정보가 있는지 알아볼게. 사진 있어? 민수는 재킷 주머니에서 강호의 목줄에서 급히 베껴 쓴 세부 정보를 꺼냈다. 영우는 그것을 훑어보며 눈썹을 찌푸렸다. 이 형식은 확실히 군대 거야. 하지만 접두사는 치료부대에서 쓰는 것 같아. VA 등록소에 요청 보낼게. 하루 이틀 걸릴 수도 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 그들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두 남자 모두 말하지 않은 것들, 상실, 의무, 망가진 것을 발견하고 고쳐야 한다는 부름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다 영훈이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연락 유지해. 내 번호 알지? 밖에서는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며 햇빛 아래 금빛 단풍나무와 마을 너머 푸른 산맥이 드러났다. 민수는 강호를 데리러 혜진의 진료소로 돌아갔다. 강호는 이제 깨끗해지고 밥을 먹었으며 민수가 다가가자 살짝 꼬리를 흔들었다. 혜진은 간단한 보고를 했다. 약간의 염증, 경미한 탈수, 하지만 뼈가 부러지거나 큰 내장 문제는 없었다. 더 중요한 건 강호가 검사 중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고 심지어 요청받지 않고 조수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다. 이건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훈련이 아니에요. 민수 씨, 그녀가 말했다. 이게는 인간의 감정을 읽고 스트레스 신호에 반응해요. 이게는 누군가의 치유 과정의 일부였어요. 민수의 턱이 굳어졌다. 누군가는 치유가 절실했지만 자신을 도우려던 유일한 존재를 놓아버렸다. 그날 오후 늦게 지은은 강호 옆에서 빠르게 걸었다. 한쪽 어깨에 배낭을 메고 다른 손에는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춘천 공공도서관은 두 그루의 오래된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붉은 벽돌 외관은 옛 기차역을 닮았다. 안은 따뜻했고 참나무 서가와 오래된 종이와 시간의 냄새로 가득했다. 아이들은 이야기 코너에 모여 있었고 어른들은 컴퓨터에서 속삭이거나 낡은 소설을 넘겼다. 지은은 강호를 큰 독서실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한 여성이 기증된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수진 할머니, 70대 초반의 작고 민첩한 여성으로 어깨까지 오는 백발을 단정히 묶고태 없는 안경을 썼다. 손으로 짠 보라색 꽃이 수놓인 니트 카디건을 입고 있었다. 수진 할머니는 걸프전쟁 당시 군대 간호사로 복무했으며 상실과 회복력으로 형성된 차분한 품위를 지니고 있었다. 은퇴 후 춘천으로 돌아와 아침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고 오후는 허브 정원을 가꾸며 저녁은 민트차를 마시며 보내지 않는 편지를 썼다. 지은아, 수진 할머니는 불안한 영혼을 달래기 위해 만들어진 듯한 목소리로 따뜻하게 맞았다. 이 멋진 신사는 누구니? 강호예요. 지은은 뺨을 부풀리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숲에서 찾았어요. 할아버지가 특별하다고 하셨어요. 수진 할머니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었다. 강호는 그녀의 손 냄새를 맡고 부드럽게 손바닥에 얼굴을 비볐다. 세상에, 그녀는 속삭였다. 이 차분함이라니, 누군가 무너지길 기다리며 그들을 붙잡아주는 것 같아. 지은은 눈을 깜빡였다. 정말 그래요. 수진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짓고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내가 복무할 때 이런 개들을 봤지. 우리에게는 네로라는 셰퍼드 치료견이 있었어. 가벼운 터치로 패닉 발작을 막을 수 있었지. 남자들이 그 발을 잡고 울던 모습을 봤어. 지은은 강호를 발밑에 두고 앉아서 수진 할머니가 해외 기지에서의 치료견 이야기, 말로 표현하기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들이 준 조용한 위로를 들려주었다. 지은은 눈을 크게 뜨고 들었다. 마치 그녀가 이해했지만 말로 표현할 줄 몰랐던 언어를 듣는 듯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후 지은은 다시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녀는 강호의 깊고 지적인 검은 눈을 그렸고 그 머리 위에 손 하나를 추가했다. 부드럽고 강인하게 뻗어있는 손. 누구의 손인지는 몰랐지만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해가 나무 뒤로 지기 시작했을 때 전화가 왔다. 최영훈 보안관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했지만 긴박감이 있었다. 뭐 좀 찾았어? 북서쪽 사면 깊은 곳에 사냥 오두막이야. 명확한 출입로가 없어. 누군가 거기 살았던 것 같아. 은둔하듯이. 민수는 영훈이 말을 끝내기 전에 재킷을 집어들었다. 그는 다시 강호를 트럭에 태웠다. 아키타견은 처음 나타났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지만 여전히 신중했고 행동보다 더 많이 귀 기울였다. 강호는 자주 짖지 않았고 관심을 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민수가 트럭 문을 열자 강호는 아무 말 없이 올라탔고 마치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듯했다. 그들은 늦은 오후 숲 가장자리에 도착했다. 영훈은 순찰차 옆에서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책 넓은 모자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직접 봐야 할 거야. 그는 앞에 오솔길을 가리키며 말했다. 두 남자는 빠르게 움직였고 강호는 경계하는 눈으로 뒤를 따랐다. 오솔길은 거의 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덤불 속에 구불구불한 틈새였다. 가시가 민수의 재킷을 스쳤고 나무 캐노피가 빽빽해지며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20분 후 그들은 그것을 보았다. 이끼 덮인 바위 사면 아래 숨겨진 오두막. 지붕은 처졌지만 여전히 온전했고 창문은 안에서 막혀 있었다. 굴뚝에서는 몇 주 동안 연기가 나지 않았다. 문 앞에는 작은 장작 더미가 미완성으로 남아 있었고 도끼는 여전히 나무 밑둥에 꽂혀 있었다. 여기 있던 사람은 급히 떠났거나 돌아올 계획이었던 것 같았다. 안은 춥고 어두웠으며 어수선했다. 오래된 커피, 땀, 나무 연기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민수는 천천히 움직이며 먼저 벽을 훑었다. 그가 본 것은 그를 멈추게 했다. 오두막의 나무 벽에는 손으로 쓴 메모 수십 개가 핀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일부는 날짜뿐이었고 다른 일부는 단편적인 문장이었다. 한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천둥 소리. 다시 돌아올게. 방 중앙의 작은 테이블 위에는 구겨진 사진이 있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사진에는 강호, 깨끗하고 경계심이 강하며 서비스 조끼를 입은 와 의장복을 입은 키 큰 남자가 나란히 있었다. 그의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고 표정은 차분하고 집중적이었다. 그의 눈은 지나치게 고요했다. 사진 뒷면에는 검은 잉크로 휘갈겨 쓴 글. 이준혁. 2019년 6월. 민수는 사진을 영훈에게 건넸다. 이 사람이야. 영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VA 등록부에서 확인한 이름과 일치해. 그는 2번 복무했어. 제대 후 연락이 끊겼지. VA는 작년 초부터 그를 비응답자로 분류했어. 침대 옆에는 작은 약 상자가 열려 있었고 PTSD를 위한 3가지 처방약이 있었다. 2개는 뜯지 않았고 하나는 반만 사용되었다. 바닥에는 뚜껑 없는 수면제 병이 굴러다녔다. 민수는 이곳에 불안감을 느꼈다. 모든 것을 적으려는 욕구, 고립, 질서로부터의 후퇴. 그는 친구들에게서 그리고 자신에게서도 그런 것을 보았다. 강호는 방구석으로 가서 구겨진 침낭 냄새를 맡았다. 그러고는 더 깊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테이블 쪽으로 이동해 조용히 앉았다. 민수는 그를 따라가며 서류 더미 아래 놓인 낡은 가죽 일기장을 발견했다. 안에는 떨리는 손으로 쓴 글들이 있었다. 한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강호는 알아. 항상 알아. 모든 게 너무 시끄러울 때 그는 내 무릎에 머리를 얹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 하지만 강호는 이해해. 판단하지 않고 들어줘. 민수는 일기장을 덮었고 목이 메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지은은 아직 졸린 눈으로 바닥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벽난로 옆에서 불이 타닥거렸다. 강호는 민수와 함께 돌아왔고 이제 지은 옆에 누워 그녀의 다리에 머리를 얹고 있었다. 지은은 말이 많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날 오후 온라인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중 그녀의 노트북이 멈췄다. 좌절감이 빠르게 밀려왔다. 공황, 빠른 심장 박동, 숨막히는 침묵, 눈물이 터지려는 순간 강호가 조용히 다가와 큰 머리를 그녀의 무릎에 얹었다. 지은은 놀라며 내려다보았고 갑자기 차분해졌다. 그날 밤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민수가 실수로 목소리를 높였을 때 심각한 일은 아니었고 잔을 떨어뜨리며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다. 하지만 지은이 놀라기도 전에 강호는 이미 그녀 옆에 있었고 그저 존재할 뿐이었다. 지은은 손을 내려 그의 귀를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너 일부러 그런 거지? 그녀는 속삭였다. 내가 느끼기도 전에 알아차린 거야. 민수는 부엌 문턱에서 바라보았다. 손에는 차가워지는 찻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아직 지은에게 이준혁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완전히는 아니었다. 단지 강호가 누군가에게 매우 필요했던 존재였다는 것만 말했다. 곧 말할 것이지만 오늘 밤은 아니었다. 그날 밤 민수는 자신의 노트를 펴고 썼다. 그는 강호를 버린 게 아니야. 자신으로부터 강호를 보호하려 했던 거야. 그리고 그 아래에 덧붙였다. 침묵이 그를 완전히 삼키기 전에 이준혁을 찾아야 해. 한풍으로 가는 길은 소나무 숲을 가로지르는 흉터처럼 구불구불했고 좁고 양쪽은 안개 낀 계곡으로 떨어지는 가파른 절벽이었다. 민수는 핸들을 꽉 잡고 운전하며 전날 밤 영훈이 공유한 정보를 곱씹었다. 유틸리티 기록은 한풍호 북쪽 해안 근처의 작은 집이 4개월 전 이준혁의 이름으로 활성화되었음을 확인했다. 그 이후로 은행 활동, 전화 통화, VA 약속은 전혀 없었고
오직 침묵만 있었다. 강호는 조수석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귀는 이따금 무언가 인간이 들을 수 없는 것을 감지하듯 살짝 움직였다. 붉은 갈색의 두꺼운 털은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늦은 아침 햇살 아래 부드럽게 빛났다. 어두운 숲과 부드러운 대조를 이루었다. 민수는 강호를 흘끗 보았다. 여기 기억하지? 그는 중얼거렸다. 강호는 반응하지 않았지만 곱게 말린 꼬리가 좌석을 한번 가볍게 쳤다. 작은 집은 갑작스럽게 나타났다. 빽빽한 가문비나무 벽 뒤에 숨어있고 낙엽에 반쯤 묻혀 있었다. 민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작았고 거의 웅크린 듯했다. 주석 굴뚝이 한쪽 구석에서 튀어나왔고 비스듬한 현관은 자체 무게로 무너질 것 같았다. 근처에는 타이어가 펑크 난 픽업 트럭이 녹슬고 있었고 창문 하나는 판지로 덮여 있었다. 연기도 움직임도 없었고 오직 고요함만 있었다. 민수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조심스럽게 내렸다. 강호가 뒤를 따랐다. 가까이 다가가며 그는 불렀다. 이준혁. 내 이름은 김민수야.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 대답은 없었다.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와 근처 소나무에 매달린 낡은 그네의 삐걱거리는 소리뿐이었다. 민수는 현관으로 올라가 삐걱거리는 판자와 이끼로 덮인 문을 눈여겨보았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느리고 불확실한 긁는 소리가 났다. 그러고 나서 문이 살짝 열렸다. 이준혁은 어두운 문틀에 서 있었다. 마르고 눈이 푹 꺼져 있었으며 몇 주 동안 감지하는 듯한 부스스한 머리였다. 그의 어깨는 놓을 수 없는 짐을 진 듯 무겁게 내려앉았다. 군용 바지와 플란넬 셔츠는 그의 몸에 헐렁하게 걸려 있었다. 그의 수염은 얼룩덜룩했고 문틀을 잡은 손은 떨리고 있었다. 30대 후반의 준혁은 한때 건장하고 당당했던 남자였지만 이제 고독과 죄책감에 갉아먹혔다. 그의 어둡고 날카로운 눈, 피로로 인해 다크서클이 진 눈은 즉시 강호에게 향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듯했다. 강호. 그는 속삭였다. 맙소사. 강호는 짖거나 덤벼들지 않았다. 그저 앉아서 관찰했고 머리를 살짝 기울이며 검은 눈은 확고했다. 그 순간 숲 전체가 숨을 참는 듯했다. 나는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강호를 나 자신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킨다고 생각했어. 민수는 맞은편에 앉아 팔짱을 꼈다. 그는 기다렸다. 알지. 강호는 절대 도망치지 않았어. 춥고 배고프고 그래도 차분했지. 마치 네가 돌아올 거라고 믿는 것 같았어.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지금까지 조용했던 강호가 천천히 다가가 그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다. 준혁은 굳었다. 그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는 흐느끼는 숨을 내쉬며 떨리는 손을 강호의 머리에 얹었다.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어. 그는 속삭였다. 민수는 부드럽게 답했다. 그럴지도 아닐지도. 하지만 강호는 신경 안 써. 그저 네가 돌아오길 원할 뿐이야. 춘천으로 돌아와. 지은은 식탁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다. 페이지에는 조심스럽게 쓴 글씨가 반쯤 채워져 있었다. 선생님이 조용한 영웅이라는 주제로 개인 에세이를 내줬고 그녀는 즉시 누구에 대해 쓸지 알았다. 그녀는 강호가 처음 왔던 날 방에 들어오기 전에 방을 살핀 모습, 절대 짖지 않고 그저 듣는 모습을 묘사했다. 그녀는 노트북이 고장나서 울었던 날을 썼다. 크게 운 건 아니었지만 그녀가 항상 숨기던 떨리는 조용한 울음이었다. 그리고 강호가 조용히 다가와 큰 머리를 그녀의 무릎에 얹었던 순간을 썼다. 그 누구도 언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이제 그녀의 손은 더 빨리 움직였고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별표 그것은 망토를 입지 않아. 주먹으로 싸우지 않아. 하지만 두려움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알고 어떻게든 그 두려움을 다시 조용하게 만들 줄 알아. 별표. 글을 마친 그녀는 스케치북을 부드럽게 덮고 옆에 깔끔하게 접힌 강호의 낡은 서비스 조끼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조용한 영웅. 이준혁이 파인밸리 퇴역군인 회복센터의 문을 처음으로 통과했을 때 그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어깨는 웅크렸고 눈은 낡은 모자챙 아래로 내려갔다. 그는 매마일마다 무거워진 짐을 지고 움직이는 사람 같았다. 센터는 춘천 북동쪽 계곡의 완만한 경사지에 자리 잡고 있었고 넓은 들판과 11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줄기를 따라 난 오솔길로 둘러싸여 있었다. 붉은 소나무와 돌로 지어진 이곳은 병원 같지 않았다. 침묵이 허락되지만 방치되지 않는 장소 같았다. 강호는 목줄 없이 그의 옆을 걸었다. 마치 전투 지역에서 그랬던 것처럼
준혁은 오는데 동의한 이후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강호가 길을 이끌었다. 힘으로도 명령으로도 아닌 조용한 신뢰의 존재로 임상 책임자인 이소영 박사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40대 후반의 키 큰 여성으로 낮게 따은 젓갈색 머리와 거의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눈을 가졌다. 그녀는 차분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진흙 묻은 부츠를 신고 환자가 짠 듯한 스웨터를 입은 그녀의 목소리는 꾸준하고 차분하며 친절했다. 준혁 씨, 그가 들어서자 그녀가 말했다. 환영해요. 준혁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강호. 그녀는 걔를 향해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강호는 그녀의 발 아래 앉았고 곱게 말린 꼬리가 한번 가볍게 흔들렸다. 민수와 지은은 옆에 서서 지켜보았다. 지은은 강호의 서비스 조끼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며칠 동안이라도 놓고 싶지 않은 깃발 같았다. 준혁은 그들을 보지 않았지만 민수는 그가 그럴 거라 기대하지 않았다. 아직은. 준혁 씨는 준비 안 됐어요. 지은이 속삭였다. 맞아. 민수가 동의했다. 하지만 여기 왔잖아. 그게 첫걸음이야. 다음 주 동안 강호는 센터에 머물렀고 준혁의 마지못한 일정에 조용한 그림자처럼 따랐다. 직원들은 말없는 경계를 존중했다. 준혁은 치료 세션에 참석했지만 처음에는 물리적으로만 존재했고 팔짱을 낀 채 눈은 멀리 있었다. 하지만 강호는 그룹 서클 세션에서 항상 가까이 있었고 종종 그의 부츠에 머리를 얹고 누웠다. 짖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그저 존재했다. 준혁은 6일째 되는 날까지 말을 하지 않았다. 동쪽 오솔길에서 조용히 산책하던 오후 이소영 박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강호가 처음으로 당신의 패닉 발작을 극복하게 도왔을 때의 느낌을 기억하시나요? 준혁은 멈췄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공기는 그의 숨을 얼릴 정도로 차가웠다.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그는 오랜 침묵으로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문제였죠. 모든 게 멈췄어요. 다음 날 그는 일기장을 요청했다. 춘천 집에서 지은은 강호가 잤던 거실 구석을 정리했다. 그녀는 강호의 사진을 손으로 그린 스케치 옆에 놓고 메모를 추가했다. 곧 돌아올 거야. 그녀는 더 이상 수업에서 말하기를 피하거나 자신의 그림을 숨기던 소녀가 아니었다. 선생님이 그녀의 강호에 대한 에세이를 반 전체 앞에서 읽었고 예전이라면 극도로 당황했을 일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더 똑바로 앉았고 자신이 진실을 썼음을 알았다. 뒷줄에서 민수는 움직이지 않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의 가슴에서 자부심이 솟아올랐다. 시끄럽고 급하지 않고 부드럽고 경건하게. 그날 오후 늦게 박혜진의 진료소에서 민수는 그녀와 현관 계단에 마주 앉았다. 그들은 매주 목요일 커피를 마시는 조용한 의식을 만들어냈다. 큰 고백을 요구하지 않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 혜진은 새로운 것을 꺼냈다. 뭐라도 시작해볼 생각 없으신가요? 그녀는 귀 뒤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넘기며 물었다. 그룹 같은 거. 퇴역군인들을 위한 비공식적인 모임. 그냥 그들이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장소요. 민수는 눈썹을 치켰다. 산림관리인 시절 이후로 뭘 이끌어 본 적 없어. 그때도 나무가 사람보다 더 잘 들었지. 혜진은 건조하게 웃었다. 그게 바로 당신이 그걸 잘할 이유예요. 그는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치료사가 아니야. 치료사가 될 필요 없어요. 당신은 어둠을 받고 그걸 이겨냈어요. 당신은 그들이 들을 사람이에요. 민수는 준혁, 강호, 그리고 자신이 일과 집안일, 침묵 아래 자신의 고통을 묻었던 세월을 떠올렸다. 다시 도움이 되는 것은 누군가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곁에 있어주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해볼게. 그날 밤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지은과 강호가 거실 바닥에 길게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지은은 그림 도구를 꽃잎처럼 주변에 흩뿌려 놓고 이번에는 숨기지 않은 무언가를 스케치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 너머로 보았다. 강호가 두 의자 사이에 앉아있는 그림이었다. 한 의자는 비어있고 한 의자는 그를 많이 닮은 남자가 앉아있었다. 두 의자 위에는 작은 등불들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기억으로 밝혀진 듯. 저예요? 민수가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호는 우리 둘 다 도왔어요. 민수는 그들 옆에 앉아 강호의 귀를 쓰다듬었다. 걔는 그의 손에 얼굴을 비볐고 곱게 말린 꼬리가 부드럽게 툭툭 쳤다. 지은은 민수의 팔에 머리를 기댔다. 치유는 짖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머물고 기다리며 때로는 두껍고 고귀한 털 속에 온다. 설악산의 늦봄, 숲은 다시 생명으로 숨쉬었다.
새 잎이 돋아난 나뭇가지 아래 부드럽게 숨쉬었고 공기는 소나무와 희망의 향으로 가득했다. 동쪽 사면 근처의 익숙한 오솔길에서 강호는 지은 옆을 걸었다. 목줄도 명령도 없이 그녀의 심장 박동을 듣고 완벽히 조화를 이루는 듯했다. 민수가 그 아키타견을 그 숲에서 나무에 묶인 채 갈비뼈가 드러나고 지친 눈으로 발견한 지 1년이 지났다. 이제 강호의 털은 건강하게 빛났고 걸음은 단단하고 강했다. 조용한 수호자 같았다. 그의 눈 속 슬픔은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다. 인식, 조용한 위무, 아는 평화. 이제 13살인 지은은 달라 보였다. 조금 더 키가 컸고 여전히 부드러운 밤색 머리와 주근깨가 점점이 있는 뺨을 가졌지만 그녀의 눈에는 더 많은 빛이 담겨 있었다. 자신감이 뿌리를 내렸고 경험과 조용한 치유로 물을 받았다. 그녀는 강호와 그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지역 청소년 정신건강자원봉사 그룹 다리와 메아리 프로젝트 위 로고인 발자국이 프린트된 초록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그들은 계곡 근처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나무 벤치에 도착했다. 그 위에는 작은 명판이 있었다. 평화를 기다린 이들에게. 지은은 앉았고 강호는 그녀 옆에 누워 운동화 위에 머리를 얹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는 스케치북을 꺼내 물의 움직임을 그리기 시작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이준혁은 새 집 현관에 서 있었다. 나무를 바라보는 넓은 창문이 있는 소박한 단층집. 그는 2달 전 이곳으로 이사왔고 회복센터와 그를 집으로 데려온 사람들 사이의 장소를 선택했다. 그의 수염은 이제 깔끔하게 다듬어졌고 자세는 더 곧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있었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고 공유되며 부드러워졌다. 그는 차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최수진 할머니가 단호히 권한 일상 습관이었다. 수진 할머니는 매달 한 번씩 방문해 그녀만의 치료 방식으로 점검했다. 숫과 말 없이 그려지는 이야기로 조용히 대화하는 시간. 준혁은 이제 거실 한 구석을 자신의 예술 공간으로 꾸몄다. 액자에 담긴 스케치 하나는 지은과 민수 사이의 웅크린 강호를 현관에서 보여주었다.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집은 짓지 않아. 들어줘. 준혁은 나무 사이로 다가오는 민수를 보았다. 그는 여전히 산림관리인처럼 움직였다. 목적이 있지만 가볍게. 낡은 플란넬 셔츠와 색 바랜 초록색 야구모자를 쓰고 뒷주머니에는 접힌 오솔길 지도가 있었다. 좋은 아침. 민수는 현관에서 멈추며 말했다. 준혁은 여분의 의자를 내밀었다. 차? 민수는 투덜거렸다. 여전히 물에 입 넣은 걸 믿지 않아. 준혁은 미소 지었다. 새로운 일이었다. 그는 이제 더 자주 웃었다. 그들은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앉아 있었다. 강호는 오늘 밤 주말을 위해 올 것이다. 그들이 만든 공유 리듬의 일부였다. 평일은 지은과 그녀의 학업 일정과 함께. 주말은 여기서 사면을 걷고 준혁이 VA에서 발표할 때 돕고 퇴역군인 모임에서 그의 발밑에 웅크리고 지은이 학교에서 주의회에서 연설해달라고 했다던데. 민수가 잠시 후 말했다. 잘할 거야. 준혁이 답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냥 할머니가 지금의 지은이를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요즘 그녀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민수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그녀 사진을 보지 않으려고 했었지. 심지어 지나갈 수도 없었어. 하지만 며칠 전 그녀 사진 옆에 새 사진을 걸었어. 지은이 하나, 강호가 중간에 하나. 준혁은 그를 보았다. 그녀에게 자리를 내주셨네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다시 차지했지. 마을에서 커뮤니티 센터는 새로운 에너지로 활기찼다. 다리와 메아리 프로젝트는 성장했다. 불안을 겪는 아이들을 위한 지원 그룹으로 시작된 것이 퇴역군인, 교사, 부모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주간 걷기 모임이 열렸고 지은이 처음 수진 할머니를 만난 햇살 가득한 도서관에서 예술 세션이 열렸다. 이제 그룹의 공식 리더 중 한 명인 수진 할머니는 그날 오후 센터 밖에서 전단지를 게시판에 붙이고 있었다. 커뮤니티 데이, 이야기, 노래, 그리고 서비스견. 포스터에는 강호의 얼굴이 있었다. 꼬리를 흔들고 머리를 살짝 기울이고 서비스 조끼와 여기서 들어줍니다 라고 적힌 스카프를 두르고. 강호는 마을에서 단순한 게 이상이 되었다. 과거와 현재, 고통과 회복, 침묵과 이해를 잇는 달이었다. 집에서 지은은 민수가 저녁을 준비하는 걸 도왔다. 그녀는 당근을 썰었고 그는 스튜를 저었다. 강호는 벽난로 근처에 누워 반쯤 눈을 감고 있었다. 타임과 구운 채소 냄새가 집안을 채웠다. 할아버지, 지은은 멈추며 물었다. 강호가 처음 발견된 날을 기억할까요? 민수는 강호를 보았다.
이제 한쪽 눈을 뜨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찾아진 느낌을 기억하는 것 같아. 민수가 말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저도 그래요. 저녁 식사 후 준혁이 강호를 데리러 왔다. 지은은 문에서 그를 맞이하고 무릎을 꿇어 친구를 안았다. 잘 지내. 그녀는 강호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그에게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줘. 준혁은 민수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허리를 숙여 강호에게 서비스 조끼를 채웠다. 강호는 꼿꼿이 서서 꼬리를 흔들며 임무를, 위로를, 다음에 올 무엇이든 준비했다. 일요일에 봐. 지은은 손을 흔들며 말했다. 그래, 만날게. 준혁이 답했다. 공유해줘서 고마워. 그들이 밤속으로 사라졌을 때 민수는 지은과 함께 현관에 서 있었다.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 사이로 별이 반짝였고 숲은 밤의 낮은 리듬으로 웅얼거렸다. 더 이상 너 개가 아니야. 민수가 말했다. 지은은 그의 옆에 기대었다. 알아요. 모두의 개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집이에요. 때로 치유는 천둥이나 하늘에 쓰인 기적과 함께 오지 않는다. 때로 그것은 조용히 내 발로 인내심 있는 눈과 머무르기를 선택한 심장으로 온다. 강호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답변. 조용히 응답된 기도. 두껍고 고귀한 털 속에 담긴 기도였다. 강호를 통해 부서진 심장은 다시 리듬을 찾았고 길 잃은 영혼은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았으며 느끼는 법을 잊은 이들은 다시 보이는 것의 의미를 기억했다. 강호가 기다리는 방식, 용서하는 방식은 본능 이상이었다. 그것은 은혜였다. 그리고 아마도 그 은혜는 훈련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 충실하고 온순하며 끈질긴 생물의 심장에 오직 하나님만이 심을 수 있는 선물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바쁜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일하는 조용한 방식을 간과한다. 듣는 사람들, 이해하는 동물들,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했는지 몰랐던 두 번째 기회를 통해 이 이야기는 우리가 버려졌거나 보이지 않거나 너무 멀리 갔다고 느낄 때조차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이미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그러니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오늘 희망이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기고 더 많은 고무적이고 치유적인 이야기를 읽기 위해 구독하며 아직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든 조용한 영웅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조용한 기적의 힘과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래에 아멘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짖지 않지만 머무르는 치유로 당신을 축복하시길.